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내무국 비서국장을 역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 몸을 다 바쳤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안 알려지신 거죠? 자, 이유필 선생의 이름이 이렇게 후대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할까요?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나 홀로 진실을 외치는 사람들. 이번 특종은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입니다. 때로는 본인이 한 말, 행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오해 혹은 누군가의 계략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받지 않아도 될 혹독한 비난을 받는 걸 넘어서 인생이 뒤바뀌고 송두리째 파괴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진실합니다. 그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 19일을 공개합니다. 그가 모모로 오해받는 이유. 2016년 5월 5일 미국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뉴욕주 시러큐스로 향하기 위해 이륙 준비 중이던 비행기 안. 한 여성 승객이 승무원에게 은밀히 쪽지 하나를 건네자 활주로로 이동하던 비행기가 급히 공항 게이트로 회항했고요. 갑자기 기내로 미 연방수사국 FBI가 들이닥쳤습니다. 쪽지 안에 뭐가 적혀 있었길래 갑자기 FBI가 떠요. 이 승객이 몸이 아프다는 메모를 전달한 후 다가온 승무원에게 조용히 속삭인 말. 사실 아픈 게 아니라 제 옆에 앉은 사람이 아무래도 테러리스트인 것 같아요. 바로 옆자리에 앉은 남성 승객이 수상한 기호로 암호를 적고 있다며 그가 테러리스트라고 신고한 겁니다. 수상한 기호를 적고 있는 걸 보고 제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러 코드 뭐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고요. 암호? 항공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BI 대원들은 즉시 승객으로 가장했던 테러리스트를 연행해서 그를 취조했는데요. 당신 폭탄 어디다 숨겼어? 대체 정체가 뭐야? 아니 저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테러 암호를 해독 중이라는 신고가 있었어. 네? 이거는 테러 암호가 아니라 미분 방정식 문제라고요. 이 테러리스트라는 누명을 쓴 남성의 정체는 경제학자 맨치오 교수로요. 캐나다의 한 대학교 초청으로 강연을 하러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 그는 그저 기내에서 강연 준비를 하며 미분 방정식 문제를 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옆자리에 있던 승객이 미분 방정식 기호를 아랍어로 착각. 그리고 맨치오 교수가 피부 색깔이 어둡고 곱슬머리에 외국인 억양의 영어를 쓰는 점을 보고 테러리스트로 오인한 겁니다. 이게 약간 인종차별적인 그렇죠. 신고를 했네. 아니 그 저게 이제 특수 암호로 보여서 제보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랍어로 보여서 제보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알아보는 편협하네요. 수학은 몰라도 신고 정신은 투철했던 그 승객 덕분에 비행기가 회항하고 FBI가 맨치오 교수의 신분을 확인하느라 비행기는 2시간 넘게 이륙이 지연됐는데요. 편견과 섣부른 판단이 낳은 오해. 사실 친근한 대화 한마디만 나눠봤더라면 이런 오해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 12위 공개합니다. 1993년 10월 10일 오전 9시 40분쯤이었습니다. 여객선인 서해회리호가 승객 362명을 태우고 전북 부안군 위도면에서 출항했는데요. 그런데 출항 30분 만에 갑자기 침몰하며 승객 362명 중 무려 292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된 사고였죠. 당시 해경은 이 끔찍한 참사의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해 회리호 선장인 백모 씨를 찾았는데요. 하지만 감쪽같이 종적을 감춘 백 선장. 게다가 선장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탈출한 거야. 선장 생존설, 도주설 등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가운데 사고 인근의 섬 주민들로부터 살아있는 백 선장을 봤다는 제보까지 이어졌습니다. 뭐야?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죠, 선장은.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네. 근데 선장 일단 지휘 체계를 버리고 만약에 도망갔다면 실종자 파악이나 진상 파악이 이게 쉽지가 않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당시 사법당국은 실종된 백 선장이 생존했다고 판단, 백 선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지명수배했습니다.
백선장의 가족들에게 그가 자수하도록 설득할 것을 종용했는데요. 이거 오래돼서 그런데 좀 이거 사고 원인이 뭐였죠? 사고 조사 도중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이 끔찍한 참사는 미리 예견된 인재였던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기상 악화로 출항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서해 회료는 무리하게 출항을 결정. 게다가 서해 회료의 정원은 221명이었지만 무려 141명이나 정원을 초과해서 승객 362명을 탑승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휴.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건요. 침몰 사고가 발생하고 5일 뒤 침몰한 배 조타실 뒤편 통신실에서 승객을 버리고 도주했다고 생각됐던 백선장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이고. 도주가 아니라 그럼 진짜로 최후까지 배에 남아서 예.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노력했네. 그러니까 승객들을 위해서 남아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야, 근데 어떻게 이것도 파악 못하고 지명수배까지 내립니까? 자, 그렇습니다. 추정컨대 백선장은 배가 침몰하자 즉시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하려 했지만 통신실까지 들이닥친 물살에 휩쓸려 결국 운명을 달리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백선장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승객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혹독한 비난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분은 진짜 눈을 감고도 억울하셨겠네.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 11 공개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 그 가운데 백범 김구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 윤봉길 의사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독립운동가 춘산 이유필 선생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이름들은 너무나 익숙한 분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선생님의 이름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유필 선생은 항일 비밀 결사단체인 신민회에 가입해 북운동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3.1운동 당시에는 고향인 의주 일대에서 태극기와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며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했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조선 총독부에서 수배령이 내려지자 상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유필 선생은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내무국 비서국장을 역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 몸을 다 바쳤습니다. 아, 정말 존경스러운 분인데 또 이렇게 훌륭한 분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정말 반성이 되네요. 그러게요. 왜 이렇게 이름이 안 알려지신 거죠? 자, 이유필 선생의 이름이 이렇게 후대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 지휘부를 향해 수통폭탄을 던진 그날 윤봉길 의거를 사주한 죄목으로 이유필 선생은 일본 헌병대에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년 뒤인 1933년 3월 9일 이유필 선생은 일본 헌병대에 체포됩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이유필 선생은 바로 풀려납니다. 왜 벌써 풀려났지? 혹시 이유필 선생이 자수한 건 아닙니까? 임시정부 관계자들은요. 독립운동계 거물이었던 이유필 선생이 너무 빨리 풀려나자 그가 변절을 한 거 아닐까 의심을 했고요. 어머. 급기야 이유필 선생이 체포된 게 아니라 자수를 했고 독립운동가들의 기밀을 제보한 대가로 풀려났다는 소문이 헐. 떠돌았습니다. 결국 임시정부에서 이유필 선생을 제명하고 마는데요. 어머. 아니 어쩌다가 변절자라는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사실 이유필 선생을 체포했던 일본 헌병대는요.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자수했다고 소문을 퍼뜨리자고.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필 선생을 체포하는 것은 국제관례상 국권 침해였기 때문에 이유필 본인이 자수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이유필 선생에게 변절자란 누명을 씌워 일부러 일찍 석방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광복 후 수십 년이 지난 1990년 아주 중요한 사료가 발견되면서 밝혀졌는데요. 일본 외무성의 극비 문서에 이유필을 처벌하는 것보다 차라리 석방하여 이를 이용하면 도리어 한국 통치상 유리하다라는 문구가 발견된 것입니다. 사실 독립운동가는 모든 걸 걸고 운동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변절자, 이 누명을 쓴다는 건 이거는 모든 것을 뺏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 이유필 선생은 1945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뒤늦게나마 이유필 선생의 친일 누명이 벗겨진 후 그의 아들은요. 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명예보다 조국에 대한 걱정뿐이셨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 8위 공개합니다. 어린 소년이 푼 50년의 누명.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1945년 7월의 어느 날 원자폭탄의 원료를 옮기라는 미 해군의 비밀 지령을 받게 된 미 해군 순양함 인디애나폴리스호. 그런데 무사히 임무를 완수한 인디애나폴리스호는 1945년 7월 30일 필리핀으로 향하던 중 일본 잠수함 어뢰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두 발의 어뢰가 명중하며 12분 만에 배는 침몰. 당시 1,200여 명의 승조원 중 900여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어우, 대참사네요, 진짜. 인디애나폴리스호의 참사 소식이 알려진 후 미국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는데요. 남은 생존자들과 함께 구조된 이 배 책임자 맥베이 함장은 작전에 실패한 사령관이자 수백 명 청년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대역 죄인이 됐고요. 미 해군은 이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맥베이 함장을 군사재판에 회부.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에도 갖은 비난을 받던 맥베이 함장은 결국 1968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걸 미안함을 갖고 사시다가 이걸 극복하지 못하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거잖아요. 맥베이 함장이 사망하고 30년이 지난 1998년 이 사건은 한 소년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학교 숙제로 인디애나폴리스호 사건에 대해 조사하던 헌터 스콧. 이 소년은 2차 세계대전에서 침몰한 미국 전함들 가운데 맥베이 함장만이 군사재판에 회부됐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지고 생존자 154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야, 어머나, 12살이? 사건 당시 맥베이 함장은 배가 침몰한 직후 미 해군에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요. 통신수신소의 당직 사관이 술에 취해 자느라고 구조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고요. 또 다른 수신소는 일본 해군의 계략이라고 판단해 구조 신호 자체를 무시했던 거였습니다. 일본의 계략이라고 의심이 돼도 더블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락을 한번 취했을 때 딱 받았을 때 아니면 바로 나가야지 구하러. 배가 침몰한 지 3일이 지나도 구조대는 오지 않았고요. 구조를 기다리는 4일 동안 저체온증, 심한 탈수로 많은 이들이 바다 위에서 처참히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군가 잘못했다는 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함장 한 명만 욕하면은 다 묻을 수 있거든. 그렇지. 결국 맥베이 함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5년 만인 2000년이 돼서야 오명을 씻을 수 있었고 뒤늦게나마 명예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 7위를 공개합니다. 미국에 에이즈를 준 남자. 1980년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질병 에이즈. 치료제 없는 불치의 감염병이라는 이미지로 사람들은 에이즈 환자와 단순 접촉만 해도 감염되는 것이라고 생각. 에이즈에 대한 공포는 극심했습니다. 저 때는 에이즈 환자랑 악수만 해도 감염된다고 그랬어요. 말만 해도 감염된다고 그랬어요. 맞아. 원래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에이즈에 대한 오해로 한 남자의 인권이 말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 내 에이즈 환자가 확산되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조사단은 미국 내 처음 에이즈 증상이 나타난 시기를 1981년으로 의심,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HIV 바이러스의 근원을 찾아 나섰는데요. 에이즈 증상 중 하나인 악성 종양, 이 카포지 6종에 대한 역학 조사 중 각기 다른 세 곳에서 온 남성 3명이 게탄 듀가스라는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공통점을 발견. 마침 6종 치료를 받고 있던 듀가스를 조사한 결과 에이즈 원인인 HIV 바이러스와 성생활에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보고서의 환자가 캘리포니아 외부에 거주한다는 뜻의 약어 Out of California의 첫 알파벳 O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공개된 후 사람들은 미국에 에이즈 콜럼버스가 나타났다. 듀가스는 미국에 에이즈를 퍼뜨린 악마다 라며 듀가스를 비난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보고서에 약어로 쓰인 알파벳 O를 한 과학 문헌에서 숫자 0으로 잘못해서 이로 인해 질병의 최초 감염자라는 뜻의 페이션트 제로라는 말이 만들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듀가스의 이름까지 공개되며 듀가스가 미국 내 첫 에이즈 감염자라고 알려지게 된 겁니다. 아니 5와 0이
헷갈릴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저렇게 말하려면 체크를 안 했다는 얘긴데. 와, 저건 너무 엄청난 일이잖아요. 결국 듀가스는 세간의 갖은 비난을 받다가 3년 뒤인 1984년 에이즈 합병증으로 쓸쓸하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듀가스가 세상을 떠난 지 32년 후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새로운 질병 연구를 위해 모인 연구팀은 과거 1978년과 1979년 B형 간염 검사를 위해 동성애자 남성들에게서 채취한 2,000개 이상의 혈액 샘플을 분석. 1970년대 샘플 중 이미 HIV의 발생률이 높았다라는 사실을 캐치했는데요. 그러니까 게탄 듀가스가 에이즈를 퍼뜨렸다고 알려진 1981년보다 이전인 1970년대 이미 에이즈 감염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 6일 공개합니다. (2009년 6월 10일) 열린 일본 최고검찰청의 공식 기자회견. 이날 이토 데스오 차장검사는요. 진범이 아닌 사람을 기소, 복역시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뭐 검찰에서 공식 사과를 할 정도면 일본 내에서는 엄청난 반향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나 봐요. 1990년 5월 일본 도치기현 아사카가의 한 파친코 가게에서 4살 여아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그리고 다음 날 아이는 인근 하천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1년 6개월 뒤인 1991년 12월 당시 유치원 버스 운전수였던 40대 남성 스기야 도시카즈를 체포합니다. 평소 그가 파친코를 좋아하고 다수의 성인 비디오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또 주변 이웃의 탐문 조사 등을 종합해 그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거였죠. 저기 과학 수사를 못하는 마을 주민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빠친코에 자주 간 게 살인범이라는 결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 때문에 저래 때문에 나 할 수 있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이 상황 증거는 수집했지만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자 경찰이 들고 나온 마지막 승부수, 바로 유전자 감정이었습니다. 이거 확실하겠네. 피해 여아의 티셔츠에서 발견된 혈흔과 스가야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유전자 염기 배열이 일치했던 겁니다. 그럼 과학 수사로 제대로 해서 잡은 거네요, 범인을? 자, 그렇습니다. 2000년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유전자 감정 일치 결과를 증거로 스가야의 무기징역을 확정했고요. 이후 이 사건은 일본 재판 역사상 유전자 감정 결과가 단독으로 증거 능력을 가지게 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결국 스가야 변호인단의 끈질긴 유전자 재감정 요구 끝에 2008년 도쿄 고등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였고요. 유전자 재감정 결과 여아의 옷에서 발견된 혈흔과 스가야의 유전자는 불일치. 뭐야? 사건이 발생했던 1990년대 초는 일본 경찰이 유전자 감정을 도입한 지 얼마 안 된 초창기. 그 당시의 오차율은 800분의 1. 오류의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컸던 거죠. 그러나 경찰들이 범인을 잡겠다고 과학 수사라는 당시로서는 무리한 승부수를 던졌던 겁니다. 초기 오류의 가능성을 감안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인생이 걸린 거고. 800분의 1이면 사실 증거는 조금 그닥 뭐. 높아 보이잖아요. 뭐. 예. 17년 만에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세상에 나온 스가야.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고 신부전으로 세상을 떠났고 끝까지 아들의 무죄를 주장하던 어머니마저 어머. 아들이 석방되기 2년 전 아버지의 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는 부모님의 묘소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1992년 4월 캐나다, 40을 앞둔 한 남성이 석방되자 수많은 취재진들이 그를 에워쌌는데요. Good to be out forever, right? And that's all I'm really saying. So I'll walk you through. 그의 정체는 캐나다 최악의 잘못된 판결로 고작 16살에 누명을 쓰고 무려 23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데이빗 밀가드였습니다. 살아왔던 세월보다 수감된 세월이 더 길었네. 1969년 1월 오전 캐나다 사스캐처원주 사스카툰 지역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요. 그리고 사건 발생 5개월 뒤 밀가드가 여자 화장품을 버리더라고요. 그날 밤 밀가드 옷에 피가 묻은 걸 봤어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16살 소년 데이빗 밀가드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1970년 1월 밀가드가 17살이 되던 해 소녀는 밀러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너무 억울해요. 심지어 감옥에서 자신의 손목을 긋거나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등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고요. 또 20여 차례의 가석방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번번이 범죄 사실을 강력 부인하며 모두 무산됐는데요. 1988년 밀가드의 가족과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에서 발견된 체액이 밀가드의 정액이 아니라는 내용의 법의학 전문가의 보고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 왜? 당시 밀가드의 무죄를 주장하는 대중집회까지 열며 사건을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해 11월 드디어 법무부에서 직접 밀가드 사건의 재심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재조사 결과 당시 목격자들이 경찰의 강압에 허위 증언한 것이 밝혀지면서 오랜 노력 끝에 1992년 4월 드디어 밀가드는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저런 노력이 없었다면 그냥 묻혔을 사건이네요. 그는 자유인으로 세상에 나왔지만 정신분열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목숨을 건 그의 억울한 외침을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걸까요?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 4위 공개합니다. 모모모에 담긴 사건의 진실. 지난해 5월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에이미 쿠퍼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떤 남자가 저와 제 강아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녀는 한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911에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뭐 괴한이 있었던 건가요, 공원에서?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떤 이유에선지 남성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왜 체포를 안 합니까? 그 이유, 네. 에이미가 신고했을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뭔데? Sir, I'm asking you to stop. Please don't come close to me. Sir, I'm asking you to stop recording me. Please don't come close to me. Please take your phone off. Please don't come close to And me. I'm taking a picture and calling the cops. Please call the cops. There is an African 뭐야? I'm in Central Park. He's recording me, threatening myself and my dog. 연기하는 거 봐. Being threatened by a man. 이게 뭐가 다급합니까? Please send the cops. 아니, 뭐가 생명을 위협한 거야, 이게? 사건의 진상을 살펴보면요. 당시 에이미 쿠퍼는 센트럴파크의 램블 구역에서 산책 중이었습니다. 이곳은 동식물과 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워야 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에이미는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 중이었고요.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발견한 남성 크리스천 쿠퍼는 선생님, 이 구역에서는 강아지 목줄을 꼭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에이미는 적반하장으로 이를 거부하며 돌연 화를 내기 시작. 사실 조금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흑인이 자신한테 뭐라고 했다. 그래서 막 저러는 건 아니겠죠? 아니, 저는 저걸 보면서 은연중에 저 사람 마음속에 그 차별적인 시선이 없다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거를 막 연기까지 해가면서 경찰에 신고했던 것 자체가 인종차별주의자의 시각을 마음껏 드러낸 겁니다. 결국 그녀는 다니던 직장에서도 해고, 그리고 허위 신고 혐의로 경찰에 기소까지 당하면서 쌤통이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Please don't come close to me. Please take your phone off. Please don't come close to me.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 3위를 공개합니다. 선의가 이것으로 돌아오는 순간 2018년 11월 중국 하이난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 중이던 최 씨 부부는 도로에서 화물차를 피하려다 쓰러진 90대 노인 왕 씨를 발견. 그들은 급하게 오토바이에서 내려 왕 씨를 부축했고요. 즉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바로 연락이 닿지 않자 치료비까지 내주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오,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네. 그런데 두 분을 살인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얼마 후 누군가 최 씨 부부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야,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이게? 좋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표창장 줘야지. 근데 이게 누명 특집이니까 누구를 의심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실 왕 씨는 치료를 받고 무사히 퇴원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급작스럽게 사망. 자, 그런데 이를 두고 유가족들은 최 씨 부부 때문에 왕 씨가 사망했다며 이들을 살인 혐의로 고소, 배상금을 요구하며 소송까지 진행한 겁니다. 와,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유가족의 주장을 살펴보면요.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 쳐놓고 구한 척 쇼한 거 아니야?
자, 유가족들이 도로교통사고 증명서를 살펴본 결과 사고 당시 최 씨 부부가 무면허로 전기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유가족들은 과속주행을 하던 최 씨 부부가 노인 왕 씨를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건데요.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그러나 유가족은 또 다른 이유를 대며 항소를 제기합니다. 치료비를 내줬다는 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다 그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나쁘다 이거는. 자, 사고 당시 최 씨 부부가 선의로 치료비를 내준 것을 두고 유가족들은 감사 인사는커녕 그들이 사고 사실 감추기 위해 치료비를 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나쁘다. 아니 일단은 가족이 연락이 안 되죠. 상황은 급박하죠. 그러니까 치료비까지 일단 내준 거 아닙니까? 이걸 증거라니요. 범행의 증거라니 이게. 아 이거 오히려 갚아야지. 고맙다고 해야죠. 평생 어떻게 살아온 거야 그 사람은. 뭐 캥기는 게 있다니 뭔 소리 하는 거요. 자, 그리고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 결과 재판부는 유가족의 주장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며 사실상 배상금을 노린 것으로 판단, 무죄를 선고하며 최 씨 부부는 약 2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유가족들에게 정의로운 시민들이 자신들이 행한 선의를 후회하도록 만드는 짓은 해선 안 됩니다. 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드릴까요? 네. 자, 1위 후보입니다. 1위 후보입니다. 아! (1999년) 미국 캔자스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범인은 마트에 있던 여성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쳐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뒤로 따은 헤어스타일에 수염이 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 같았어요. 그리고 키는 180 정도? 몸무게는 한 90kg 정도? 체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들의 진술을 근거로 수색에 나선 경찰은 얼마 뒤 마트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24살 남성 리처드 존스를 체포했습니다. 자, 목격자의 진술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좀 뭐 따은 머리 있고 네, 건장한 체격에 수염 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정확하게 잡았네요.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1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범인 리처드 존스는 수감된 이후에도 줄곧 무죄를 주장. 아이고. 전 그날 여자친구와 생일 파티 중이었다고요. 지인들까지 동원해 자신에겐 알리바이가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목격자가 있었기에 존스의 주장과 지인들의 증언은 모두 무시됐습니다. 에? 자, 그런데 존스가 수감된 지 17년 만인 2017년 과거 마트 사건의 진범이 나타났습니다. 도플갱어야? 어머, 너무 비슷하다. 수염 쌍둥이 있고. 같기도 하고, 그죠? 머리 따갖고 체격 크고 흑인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었습니다. 와, 야, 근데 너무 진짜 비슷하다. 비슷하다. 쌍꺼풀 눈이랑. 근데 갑자기 진범이 어떻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리처드가 억울하게 17년째 복역 중이던 어느 날 동료 재소자로부터 본인과 똑 닮은 다른 재소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밝혀진 그날의 진실. 당시 리처드는 진범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요. 엄마. 하필 목격자의 진술처럼 얼굴, 뒤로 딱 따은 긴 머리 스타일, 그리고 180cm의 큰 키와 90kg의 몸무게, 심지어 나이까지 한 살 차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미 한 차례 전과가 있었던 리처드의 이력을 본 경찰들은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 리처드에게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24살이었던 리처드는요, 무려 17년의 세월이 지나 41살이 돼서야 누명을 벗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휴.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교도소 수감 당시 리처드는 1살 딸아이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까지 두 딸을 둔 아빠였다고 합니다. 아유 그 애들 크는 거 하나도 못 본 거야 그럼. 애기 성인 될 때까지. 그리고 아빠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답답하다, 진짜. 나는 억울하다 누명 19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마트제 베나 씨. 그녀는 지난해 3월 매일같이 전 세계인들로부터 온갖 욕설과 사이버 테러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받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2020년 3월? 굉장히 최근 일인데.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일을 했길래 살해 협박까지 받은 건가요? 베나 씨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 건 이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She is an armed diplomatic security officer from Woodbridge, Virginia. She was in Wuhan. She was in this bicycle race on October the 20th 뭐야, 이거? when she contracted the virus in Wuhan, and will go to. 최초 감염자는 알려지지 않은데 저 사람 무슨 거로 지금 내가 짧게 본 걸로는 그냥 쥐 생각인 것 같은데? 저 사람 뭔데요? 베나 씨는 코로나19 감염은커녕 유사 증상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음모론 전문 크리에이터 조지 웹은요. 코로나19는 미국이 발명한 생화학 무기이며 버지니아 미군 기지 포트 벨보어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인 베나 씨가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열린 군인 체육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의 최초 전파자가 베나 씨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지 웹의 영상은요, 약 3천만 뷰를 기록하며 순식간에 퍼져나갔고요.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지목된 중국 누리꾼들은 말도 안 되는 이 가짜뉴스를 자막까지 입혀가며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우한에 코로나19를 가져온 곳은 미군일지도 모른다. 미국 정부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 자올리지엔 중국 외교부 대변인까지 나서자 베나 씨가 코로나19 최초 전파자라는 어이없는 누명은 점점 더 확산됐습니다. 너튜브 측에서 뒤늦게 문제 영상을 삭제했지만요. 이미 가짜뉴스는 진실로 둔갑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상황. 그게 문제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그녀의 집 주소, 또 가족들의 신상 정보까지 누출됐고요. 누명의 희생양이 된 베나 씨는 언론을 통해 매일 악몽을 꾸는 것 같다. 괴롭힘을 중단해달라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자, 오늘의 데스크 양지민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의 기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범인을 찾는 그 수사 과정부터 그 처벌을 하기까지의 과정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류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위 기사는요? 제가 선택한 1위는 도플갱어 대신 억울한 옥살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 닮았으면 CCTV가 있었던들 아니면 목격자가 있었던들 무슨 소용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의 잃어버린 17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프리한 데스크 양지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자,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 시국,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는 희망 뉴스도 들리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이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일수록 우리가 더욱 합심을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큰 위기일 때 사람들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특종, 우리는 늘 위기였고 항상 극복했다 10부입니다. 네, 주제만 들어도 힘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힘나요. 자, 요즘 이 현대사회가 더욱더 삭막해졌다라고 하지만요. 막상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아무런 대가 없이 기꺼이 몸을 바치는 의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는 거겠죠.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위기였고 항상 극복했다 싶고 16일을 공개합니다. 불길에 뛰어든 모모. 지난해 3월 23일 밤 11시 무렵 강원도 양양군 10여 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던 한 빌라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고 한순간 매캐한 연기가 빌라를 가득 메웠는데요.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이미 깊은 잠에 빠진 주민들의 목숨이 위험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불이 났어요! 자, 귀가하던 길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에 불이 난 것을 목격한 한 남성이 빌라 안으로 들어가 문을 일일이 두드리며 잠든 주민들을 깨우고 화재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니 그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들어오던 길이었으면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사실 불이라는 게 되게 순식간에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섭죠. 심지어 이 남성은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한 채 망설임 없이
곧바로 건물 밖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불길 치솟는 방 안으로 다시 뛰어들었는데요. 사람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는 얼굴 주변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곧이어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대원들이 도착하자 이 남성은 화상 치료도 받지 않은 채 황급히 현장을 떠나버렸는데. 아유 세상에. 사실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그 살린 초반에 거거든요. 그 네. 일일이 알려드리면서 깨운 거거든요. 근데 왜 현장을 떠나신 거예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주민들을 구한 이 영웅의 정체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율다 셰프 알리 아크바르라는 청년으로 그는 불법 체류자였던 겁니다. 자, 공사 현장에서 번 돈으로 고국에 있는 아내와 두 아이를 책임져 온 가장이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또 부상까지 입었지만 그는 이 불법 체류자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했던 겁니다. 이후 치료도 받지 않고 유유히 사라진 알리를 걱정한 이웃 주민이 그를 찾아서 병원에 데려갔는데요. 자, 불법 체류자라서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알리의 치료비가 무려 700만 원이나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분은 자기가 뭘 잘못해서 다친 게 아니라 남을 구하려다가 다친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알리의 딱한 사연을 들은 주민들, 이번엔 이들이 알리를 위해 나섰습니다. 자, 알리를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알리의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지난해 4월 불법 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알리는요. 다음 달인 5월 1일에 한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니 근데 쉽게 결정할 얘기는 아닌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법을 바꿔서라도 이분에게 아예 정식으로 체류할 수 있는 증을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살린 사람이 몇 명인데. 근데 저분이야말로 이제 본인 신원이 발각이 될까봐 아예 뛰어들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건데 그럼. 뛰어든 거잖아요.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연이 알려지자 알리에게 영주권을 주자라는 국민 청원 글을 게재했고요. 야. 4만 5천여 명이 따뜻한 마음을 여기에 보탰습니다. 근데 진짜 사람들 느끼는 건 똑같은가 봐요. 그래서. 네, 이건 아니다 싶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자, 그리고 지난해 8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 알리는 보건복지부 의상자 증서를 받으며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얻게 됐습니다. 아, 그렇지. 잘했네. 자, 뿐만 아니라 L기업 의인상을 수상하고 또 S기업 올해의 시민 영웅으로 선정되는 등 대한 외국인 히어로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부터 살려야 하잖아요. 멋있다. 우리는 늘 위기였고 항상 극복했다 싶고 11위 공개합니다. 이것 지킨 독일인의 힘. 미테구는 철거 명령을 철회하라. 지난해 10월 독일 베를린 미테구. 약 300명의 한국 교민과 독일 시민들은 잔뜩 분노한 채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 바로 미테구청의 철거 명령에 맞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요. 뭐 뉴스로 많이 나왔죠, 그죠? 아, 굳이 저걸 왜 철거해? 지난해 9월 말 독일 내 한국 관련 시민단체와 독일 시민들이 함께 베를린 미테구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아시다시피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알리는 상징과도 같은 건데요.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베를린시에 이 소녀상이 놓인 것은 적절치 않다. 일본은 전방위적인 로비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을 한일 간의 외교적 분쟁으로 부각시켰고요.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까지 직접 나서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독일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베를린 미테구 측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일본에 반대하는 인상을 준다라며 평화의 소녀상을 한일 분쟁의 씨앗으로 판단해 철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쟁 피해 여성들의 인권 문제라고 주장하며 인류애와 보편적 가치를 내세워 매주 금요일마다 집회에 나섰고요.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는 한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부부를 포함한 독일 정치인들도 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반대하는 등 독일인들이 힘을 합쳐 위기에 맞섰습니다. 야, 사실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전 세계 여성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그 점이죠.
결국 지난해 11월 미테구 의회 측은 일본과 독일의 우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의 거센 반대에 소녀상 철거 명령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나이스. 뿐만 아니라 12월에는요. 원래 올해 8월 14일까지만 설치하기로 했던 소녀상을 영구 설치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더 잘 됐네. 일시적으로 설치하려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나서니까 많은 분들이 더 알게 되고 더 분노하고 더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이 지킨 것은 단순한 동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킨 것은 마땅히 지켰어야 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늘 위기였고 항상 극복했다 싶고 8위 공개합니다. 모모가 지켜낸 18마일의 책들. 지난해 10월 말 미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던 상황. 미국 내 독립 서점이 한 주에 하나씩 문을 닫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맨해튼에 위치한 한 서점 앞에서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개점 30분 전부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심지어 서점의 온라인 주문량은 평소 대비 약 40배가 증가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이요? 아니 왜 제가 갑자기 줄을 서요? 자, 일단 이 서점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927년도에 문을 연 뒤 지난 94년 동안 뉴욕의 문화적 상징으로 큰 역할을 해온 독립 서점 스트랜비 서점입니다. 새책, 헌책, 희귀본 등 약 250만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 책을 한 줄로 세우면 약 29km, 18마일에 달한다고 해서 일명 18마일의 책들이라고 불리는 서점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매출이 40배가 늘었다는 거는 아무리 장점이 있는 서점이라도 좀 믿기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그게 궁금하시죠? 네네. 자, 연간 약 150만 명의 손님들이 찾으며 뉴욕에서 명성을 떨쳤던 스트랜비 서점도 이 코로나19의 위기는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23일 이 서점 공식 SNS에는 서점 주인 낸시 베스 와이든이 올린 호소문이 게재됐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책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70% 감소했습니다. 우리 서점의 93년 역사상 처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서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스트랜비 서점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첫 입학 선물이 이 서점의 동화책이었어요. 내일 딸에게 줄 동화책을 사러 가겠습니다. 아내와 첫 데이트한 곳이에요. 우리의 추억이 없어지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서점에 대한 저마다의 추억을 떠올린 독자들은 마스크를 챙겨 쓰고 서점을 찾아오거나 또 온라인으로 책을 주문하며 응원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자, 그 결과 호소문이 게재된 지 이틀 만에 온라인 주문량 2만 5천 건으로 평일 이틀 주문량의 약 40배를 또 이때 서점의 매출액은 약 1억 9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시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 서점이 폐업을 하면 내 추억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저거는 본인의 일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저 서점은. 18마일의 책 그리고 옛 추억을 지키기 위한 독자들의 마음.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가슴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늘 위기였고 항상 극복했다 싶고 7위를 공개합니다. 폭동의 절망을 이긴 따뜻한 위로. 지난해 5월 미국에서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부 과격 시위대는 시위를 폭동으로 변질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100곳 이상의 가게들이 파괴되고 약탈당하는 등 절망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스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사연이 있고 힘든 분이긴 한데 또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가야죠. 저 뜻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싸잡아서 욕할 거 아닙니까? 당시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C 패션 잡화점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M 식당 역시 일부 과격 시위대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C 패션 잡화점은 약 4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요. M 식당 역시 가게 유리창과 곳곳이 파손되는 등 그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이웃은 우리가 지켜줘야죠.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준 마마에게 이제 우리가 보답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미국 전역에서 두 가게뿐 아니라 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 업체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보낸 겁니다. 먼저 C 패션 잡화점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인터넷 모금 사이트를 통해 기부금을 모았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손상된 매장 청소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M식당 역시 사람들이 공사도구를 가져와서요. 파손된 식당의 문을 합판으로 가려주며 십시일반 작은 손길을 보탰습니다. 야, 저기 보면 나무 판자로 깨진 걸 댔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막 사람들이 써놨어요. 뭐 오픈이라고 써놓기도 하고, We love you. We love라고도 많이 써놨고. 서포트 다 있네, 좋은.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 식당의 단골이 직접 식당에 딱한 상황을 모금 사이트에 올렸고요. M식당을 돕자는 운동이 온라인을 타고 삽시간에 퍼지면서 4일 만에 17,000달러, 약 1,870만 원의 금액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대학가에 위치한 M식당의 주인은요. 수십 년간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후원금도 기부하고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음식을 대접하는 등 그야말로 엄마 같은 존재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엄마 일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저런 일을 겪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셨을 텐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준다는 그 마음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됐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람들의 따뜻한 온정으로 C 패션 잡화점과 M식당은 위기를 극복. 여러분은 정말 스위트한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후원금 중 일부를 또 장학금과 대학에 돌려드릴 거예요. 아무리 매섭고 추운 겨울이라 하더라도 그 추위를 이겨내게 하는 건 사람들이 만든 따뜻한 온정이 아닐까요? 우리는 늘 위기였고 항상 극복했다 싶고 6.1 공개합니다. 860년 문화유산에 닥친 위기. 2019년 4월 15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사건 기억하시죠? 바로 8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류의 문화유산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당 첨탑에서 시작된 새까만 연기와 불길은 무려 14시간 동안 타올랐고요. 이로 인해 19세기에 만들어진 성당의 첨탑과 13세기부터 내려오던 목조 지붕이 붕괴, 가슴 아프도록 큰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정말 황당했죠.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황망하네 진짜. 화마가 핥히고 간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이후 인류에게 남은 숙제는 이 무너진 노트르담 대성당을 복원하는 것. 그래서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직후 프랑스 시민들이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바로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운동을 한 건데요. 한 사파가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그린 엽서를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했고요. 앙티브의 레스토랑에서는 주말 매상 전액을 성당 복원 사업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자, 그렇게 모인 시민들의 작지만 이 큰 마음, 그 결과 화재 이틀 만에 무려 약 10억 유로, 어우, 한화로 1조 3천억 원 상당의 모금액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모금액이 1조가 넘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저게 뭐 여유 있는 사람들만 돈 냈겠냐고요. 서민들이 생활이 또. 좀 어려운 사람들도 저 돈을 다 냈을 테니까 네. 그 마음이 상당히 감동적인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석공 장인은요,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공사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무료로 석공 교육을 하는 등 시민들의 재능 기부도 이어졌는데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단합으로 노트르담 대성당의 복원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자, 화재 석 달 만에 프랑스 의회에서 성당 재건 법령이 통과돼 화재 직전 있던 모습 그대로 복원하라라는 촉구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참 그 프랑스 사람들 마음을 알 것도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도 국보 1호인 그 숭례문이 화마에 휩싸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진짜. 당시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네네네. 이 숭례문이 복원된 것처럼 노트르담 대성당도 뭐 얼마나가 걸리든 간에 빨리 좀 제 모습을 되찾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위기였고 항상 극복했다 싶고 5위 공개합니다. 지난해 8월 중부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 특히 충북 진천군에서는 시간당 최고 46mm의 폭우가 쏟아져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농경지 188.2헥타르가 침수, 도로와 축사 역시 유실, 매몰되며 오리와 닭이 폐사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진천군은 수해 피해액이 9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뭐 1년 농사 다 수포로 돌아갔죠. 그러게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예. 1년을 쏟아부었는데. 또 살던 집도 숨어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극심한 피해에 어디서부터 복구를 해야 할지도 막막했던 그때 16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진천군에 도착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충북 진천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강원도 강릉에서 왔는데요. 어려울 때 진천군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고마움이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천과 강릉의 인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 4월 강원도를 집어삼킨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은 무려 1,757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6배가 넘는 땅이 불바다가 됐고요. 당시 국가 재난사태까지 선포될 만큼 화마는 강원도민의 터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원도민들이 화재 피해로 시리에 빠져있던 그때 진천 군민이 십시일반의 뜻을 모아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2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진천 군민들이 보낸 온정의 손길에 그동안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던 강릉시 옥계면 주민들은요. 1년 뒤에 진천군의 수해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달음에 달려왔던 건데요. 그렇게 강원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은 진천군의 수해 농가에서 침수된 농작물을 걷어냈고 엉망이 된 비닐하우스를 정리하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진천 군민들을 도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의 방문에 진천 군민들은 어려울 때 주고받는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인심이 많이 떨어졌다. 이웃끼리 뭐 모르고 지낸다. 각박해졌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훈훈한 소식 이렇게 전해지니까 제 기분도 너무 따뜻해지는 것 같네요. 2019년 9월 전 세계를 경악해 한 역대급 재앙, 호주 산불. 장장 6개월간 꺼지지 않은 화마는 서울 면적의 209배에 달하는 1,26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고요. 야생동물의 낙원이었던 호주 생태계를 파괴, 야생동물 10억 마리가 죽어나가고 급기야 호주의 코알라는 멸종 위기에 직면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아, 진짜 상상이 되십니까? 서울의 209배예요? 끄는 게 저걸 불길을 잡는다는 게 상상도 안 돼요, 진짜. 어떻게 저걸 잡아야 되나. 호주 산불 당시 화재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의 90%가 정식 소방대원이 아니었고요. 오로지 호주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무급을 자청하고 발벗고 나선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90%를 90%. 차지했다고요? 네. 거의 다네요. 거의 다가. 불을 직접 끄는 데는 투입이 안 되고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 되는데요. 아닙니다. 호주 전역에 대규모 자원봉사 소방 서비스 조직이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전문 소방 교육을 받은 뒤에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주 산불 진압에 참여했던 20대 청년 다니엘 록스의 직업은 조경사였는데요. 하지만 지독한 화마와 싸우기 위해 생업도 포기하고 달려왔습니다. 호주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시드니에서 화재 현장인 뉴사우스웨일즈주까지 8시간 동안 차를 몰고 달려왔고요. 이야.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목숨 걸고 화마와 싸웠습니다. 이 밖에도 전 세계 각국에서 고통받는 호주를 돕기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다른 국가의 소방대원들이 호주 산불 현장에서 활약했고요. 전 세계 각국에서 기부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저 상황에 직면하면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진짜 마음은 왜냐면 그래도. 내가 화상 입을 수도 있고 가스 마시면 내가 힘들어질 수도 그럼 있으니까. 내가 질식할 수도 있는데 대단하네. 대단하죠. 끔찍한 재난 앞에서 지역도 국경도 없이 하나가 된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희망의 씨앗이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위기였고 항상 극복했다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수백여 종의 열대의 어는 물론 천혜의 산호초와 블루라군으로 지상낙원, 천국의 섬으로 불리는 인도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모리셔스. 그런데 에메랄드빛 바다를 자랑하던 모리셔스에 검은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기름이에요? 지난해 7월 25일 일본의 한 화물선이 모리셔스 남동쪽 산호초에 부딪히며 좌초된 건데요. 이때 연료 탱크가 파손되면서 1,000톤가량의 원유가
모리셔스의 푸른 바다를 검게 뒤덮었고요. 야생 조류와 해양 생물들이 폐사해 검은 바다 위를 떠다니며 지상낙원 모리셔스는 순식간에 기름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후 모리셔스 정부는 환경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지만요. 모리셔스 바다가 복원되기까지 수십 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저거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되나? 그런데 말입니다.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모리셔스의 바다를 구하기 위해 국민들이 향한 곳이 있었으니 바다 살리러 왔어요. 커트로 잘라주세요. 이들이 간 곳은 다름 아닌 미용실이었습니다. 왜 미용실을 갈까요? 바다로 안 가고? 과거 머리카락이 기름 흡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리셔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머리카락을 잘라 기부하기 위해 미용실을 찾은 거였죠. 게다가 현지 미용실에서도 머리카락을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이발을 해주는 등 모리셔스 바다 살리기에 힘을 보탰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소중한 머리카락은 스타킹 속에 담긴 뒤 훌륭한 기름 방벽으로 재탄생됐습니다. 다들 나섰네. 이 밖에도 수많은 모리셔스 국민들은요, 기름이 해안으로 밀려오지 못하게 사탕수수 잎을 긴 자루에 넣고 또 그걸 손수 바늘로 꿰매 임시 방벽을 만들었고요. 양동이를 들고 바다로 들어가 직접 기름을 퍼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했나요? 아, 이거 궁금하다. 세계 각국에서 자원봉사 손길이 이어졌지만요, 일본 정부에서는 고작 6명의 국제 긴급 원조대를 파견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이런 전 세계의 눈초리 때문이었는지 지난해 12월 14일 일본은 모리셔스 해역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서 300억엔, 한화로 약 3천억 원대의 차관 제공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가 일본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상식적으로? 아니, 그거는 너무 상식이잖아요. 네. 진짜. 이거 뭐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빨리 모리셔스의 아름다운 바다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2007년 12월 7일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 보도. 사상 최악의 해양 재난. 검은 재앙이 내린 죽음의 바다. 바로 이 국내 해안 생태계의 대재앙을 가져온 태안 기름 유출 사고였습니다. 당시 충남 태안군 말리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의 충돌. 12,547킬로리터의 기름이 해류를 타고 무려 486km 떨어진 제주도 해안까지 덮쳤는데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서해안은 순식간에 시커먼 기름기로 뒤덮이며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입은 피해액은 무려 4,138억 73만 원에 달했는데요. 아이고, 시장이 뭔 놓고 가라, 우리 딸은. 아이고. 그 당시 직격타를 맞은 분들이 태안 어민들일 거 아닙니까? 네. 바다, 양식장, 뭐 저때 갯벌. 양식장 다 폐사했어요. 네, 다 폐사했었죠. 어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당시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태안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10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을 깨고 검게 변했던 태안 앞바다는 머지않아 푸른 물빛을 되찾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가장 큰 힘은 그 어떤 첨단 기술도 아닌 전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 사고 소식에 직장인, 학생 그리고 고사리 손의 어린 아이까지 지역과 연령을 불문하고 태안으로 구름처럼 모여든 겁니다. 마스크를 뚫는 지독한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양동이를 들고 바다의 기름을 떠냈고요. 해면에 쪼그리고 앉아 시커먼 바위를 작은 천 조각으로 일일이 닦아냈습니다. 저도 지나간 세월 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하루도 가지 않았다는 거. 태안을 찾은 자원봉사자의 수만 내일 15,000명. 워낙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현장에는 방호복이 모자라 우비를 입고 기름을 제거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인간 띠를 잃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 방제 작업은 불과 일주일 만에 마무리됐고요. 국민들은 위기에 놓인 태안 바다에 희망의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외신들은 위기에서 저력을 발휘하는 한국, 수십만 명이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다라고 보도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전 국민이 정말 내 고향처럼 태안과 관련 없는 분들도 내일처럼 직접 발벗고 나선 겁니다. 네.
그리고 사고 발생 단 2년여 만에 태안 지역 생태계 복원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자, 2008년 24.6%였던 바지락의 폐사율이 1년 뒤인 2009년 4.7%로 급감했고요. 이 사고 발생 9년 만인 2016년도에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태안 해안국립공원을 청정해역으로 인정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을 충격과 대혼란에 빠뜨린 소식. 바로 우리나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인 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당시 국채는 1,500억 달러가 넘었지만 외환 보유고는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이 전무후무한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한 겁니다. 자, 국제신용평가사에서는 우리나라를 투자 부적격으로 평가,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가는 폭락. 뉴스에서는 연일 굴지의 대기업과 은행들이 줄 도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각 기업에도 가혹한 구조조정이 칼바람이 불며 국내 경제는 뿌리채 뒤흔들렸습니다. 자, 1997년 12월 기준 53만여 명이었던 실업자 수가 이 외환 위기였던 1998년 9월엔 무려 170만여 명으로 급증. 이 국민들은 고통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무서운 시간들이었죠, 정말. 저 신문에 맨날 워크아웃 신청, 도산, 부도. 평생 몰라도 되는 말을 되게 많이 알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의지의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이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초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바로 금모으기 운동이었는데요.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다고 하니 각자 개인이 가진 금을 모아서 수출해 달러를 확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해두었던 결혼 반지, 아이 돌반지까지 기꺼이 내놓았고요. 전국의 은행마다 금을 내놓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요. 자,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이 피땀 흘렸던 금메달을 기타 제외 동포들까지 해외에서 금을 모아 국내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나랏빚을 갚기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는 모습에 깜짝 놀란 해외 언론들은 불가사의한 한국인의 단합력이라며 앞다투어 보도했는데요. 범국민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무려 351만 명이 동참했고요. 석 달 동안 모인 금은 약 227톤. 금모으기 이전에 금 보유량이 10여 톤 정도였으니까 무려 국가에 20배가 넘는 금이 모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모인 금은 해외로 수출돼 부족했던 외화를 확보하는 데 쓰였고요. 금모으기 운동은 한국인의 강한 위기 극복 의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예정보다 3년이나 앞당겨 모든 차관을 상환. 2001년 8월 IMF 체제가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권상민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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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오늘 기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사례들이 인상적이었고요.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가 함께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1위는 국가위기에서 빛난 황금빛 기적입니다. IMF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맞서는 금모으기 운동은 공동체의식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건이었고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서 1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권상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